혼자 사는 노후의 일상은 생각보다 훨씬 여유 있고 또 충실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혼자 사는 노후가 시작되면 하나부터 열까지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무엇을 해볼까 라고 고민하는 정말 호사스럽고 여유로운 시간이라는 것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그만큼 혼자 사는 고령자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늘어난 수명을 마주하며 노후에 어떻게 살아야 하지에 대한 고민과 함께 노후에 혼자 되면 어떻게 살아야 하나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인생 후반 혼자서 잘 사는 법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일본의 정신과 의사인 호사카 다카시의 노후에 혼자 사는 지혜입니다. 저자는 노후 불안의 90%는 걱정할 필요 없다 등 다수의 책을 쓴 작가이기도 합니다. 이 책은 혼자 살기 시작한 사람, 이제부터 혼자 살게 될 예정인 사람, 혼자 살기를 해보고 싶다고 계획하는 사람들을 위해 정신과 의사의 시각으로 마음의 준비를 하는 방법, 이웃 사람들과 소통하는 요령, 지금 가진 돈으로 잘 지내는 법 등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노년기가 길어진 만큼 혼자 살게 되는 상황과 이유는 매우 다양해졌는데요. 혼자가 되는 그날을 대비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 책을 감수한 김철중 의학 전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의 한국은 일본의 20년 전이고 지금의 일본은 한국의 10년 후다. 일본이 겪은 사회적 경험과 지혜는 곧 우리가 당장 써먹어야 할 것들이다. 그럼 지금부터 인생 종반 혼자 살건 누군가와 같이 살건 어떻게 하면 삶을 지혜롭게 만들어갈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후에 혼자 사는 지혜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세상의 모든 지혜를 읽어드리는 소리내어 읽다. 구독과 좋아요, 공유는 큰 힘이 됩니다. 혼자 사는 노후를 시작할 때 알아두어야 할 것들. 자, 이제부터 뭘 해볼까? 사치스러운 고민을 해보자. 만약 지금이 혼자 살기 시작한 지 일주일 정도 지난 시점이라면 아마도 매일매일 흘러가는 시간의 감각에 어느 정도 익숙해졌을 것 같은데요. 물론 현역 때처럼 바쁜 일도 없고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 느꼈던 뭔가에 쫓기는 듯한 기분도 더 이상 없고 아무튼 시간이 여유롭게 흘러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시간이 많습니다. 물론 혼자 살게 되면 꼭 해보고 싶었던 것이 있다면 그것부터 먼저 하면 되겠죠. 그러나 노후에 혼자 살기 시작한 사람들이 모두 그동안 하고 싶었던 것을 마음속에 고이 간직해오진 않았을 테고 오히려 딱히 하고 싶은 것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더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직장과 가정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 몹시도 분주하게 살다 보니 나만의 목표나 꿈을 찾는 것이 의외로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생겨난 많은 시간에 당황한 나머지 뭐라도 해야 하나 라는 생각에 쫓기면 초조해지고 우울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초조해할 필요 없습니다. 자, 눈을 감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지금 후지산 기슭의 광활한 들판처럼 드넓은 곳에 홀로 서 있습니다. 위쪽으로 올라가 볼까? 아래로 내려갈까? 오른쪽으로 달려볼까? 왼쪽으로 걸어볼까? 이 모든 것은 여러분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우선 크게 숨을 들이마시고 심호흡을 크게 하며 주변을 잘 살펴봅시다. 그리고 이 시간을 한번 마음껏 써보자고 생각해 봅니다. 젊을 때 읽다 말았던 장편소설을 차분하게 읽어봐도 되고 보고 싶었던 영화를 하루 종일 봐도 상관없습니다. 기분 전환 삼아 느긋하게 산책길에 나서는 것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실제로 해보면 알겠지만 혼자 사는 노후의 일상은 생각보다 훨씬 여유 있고 또 충실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현역 때처럼 어떤 목적을 가지고 뭔가를 해야만 충실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더 이상 아니라는 말입니다. 게다가 예전처럼 악착같이 아등바등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오늘은 또 뭘 해볼까 라며 느긋하게 있으면 문득 이거나 해볼까 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끝나면 그것, 그 다음은 저것 하며 눈앞에 다양한 길들이 계속 펼쳐집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아무튼 지금은 이제부터 무엇을 해볼까 라고 고민하는 정말로 호사스럽고 여유로운 시간이라는 것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 고령의 나이에 혼자 살게 된 사정은 제각각이겠지만 대부분의 시니어는 하고 싶은 것이 있다 해도 시간이 어떻게 가능이나 할까? 젊은 나이도 아닌데 라며 포기부터 하려 합니다. 그러나 지금부터의 인생에 시간적 제약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인생 80시대에서 100세 시대로 바뀌어가는 요즘의 시니어들에게는 상상 이상으로 긴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대충 계산해봐도 지금부터 남아있는 시간은 대략 10만 시간이나 됩니다. 10만 시간이라 함은 20세부터 60세까지 일할 경우에 총 노동시간과 거의 맞먹는 시간입니다. 단순 계산을 해봐도 다시 한번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시간이 남아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부터의 모든 시간은 그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닌 오롯이 나만의 시간입니다. 심지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게을리 살아도 됩니다. 하지만 그래서는 얼마 안 가 지루해지겠죠. 아무튼 지금껏 열심히 일해왔던 시간과 맞먹을 정도의 많은 시간이 남아있다는 것을 기억해 둡시다. 지난날 사실은 땡땡이 되고 싶었는데 저런 인생도 괜찮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다면 지금부터 제대로 새 출발을 해봅시다. 가령 국가공인 자격증 시험에 도전한다든지 한적한 시골에서 전원 생활을 시작한다든지 고전 문학 전집을 독파한다든지 등등 하고 싶은 것이라면 무엇이든 시작하기만 하면 됩니다. 나이 드는 것을 한탄하지 말고 즐기자. 혼자 사는 노후를 즐기자. 좀 식상한 표현이긴 해도 사람은 인생을 즐기며 살겠다는 생각이 있어야 젊게 살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즐긴다는 생각으로 살지 못하면 늙는 것을 슬퍼하고 허무함에 사로잡혀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허송세월만 보냅니다. 사실 사람은 누구나 나이 들고 허약해지며 건망증이 심해지고 머리가 백발이 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말로는 이제 다 늙었는데 이 나이에 멋부려서 무슨 소용이냐 라며 겉으론 달관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어떻게 좀 안 될까 라며 한숨 쉬며 한탄합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인생의 선배 중에는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그때그때의 상황을 즐기며 인생을 유쾌하게 살아가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80세인 작곡가 사에구사 시게아키 씨는 약 4년 전에 자신이 연재하던 칼럼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새해가 되면 나이 든 사람들은 또 한 살 먹었네 라며 감성적 기분에 빠지기 쉽다. 그러나 나이가 얼마가 되던 새로운 것을 시작할 힘 정도는 남아있으니 우울해할 필요가 전혀 없다. 또한 경영 컨설턴트로 활약 중인 호리 코이치 씨는 사람은 방어적이면서부터 늙기 시작한다. 호기심이 없어지거나 위험을 피하려고만 하면 늙어버릴 위험이 커진다 라고 말합니다. 두 사람 모두 젊은 사람 못지않게 도전적입니다. 결국 항상 젊게 사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호기심이 강하며 어떤 것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늘 안테나를 세우고 있다는 점입니다. 항시 활기찬 생활이 노화를 막는 영양제. 작고하신 에세이스트 아카세가와 겐페이 씨는 건망증이 심해 한숨을 쉬는 고령자들에게 흔히 볼 수 있는 현상들이 마침내 자신에게도 나타나자 나도 이제 노인력이라는 것이 생겼다며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101세에 돌아가신 평론가 요시자와 히사코 씨도 늙는 것을 재미있고 즐겁게 느끼며 살고 있다는 말을 남긴 바 있습니다.
나이 들었으니까, 할 수 없으니까 라며 마음을 소극적으로 가질 때 노화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가속 페달을 밟습니다. 그러니 나이 드는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습관화하면 평온한 마음으로 인생을 즐길 수 있지 않을까요? 노후에 혼자 살면 안 좋은 점. 혼자 사는데 좋은 점은 뭐니 뭐니 해도 무한한 자유입니다. 언제 뭘 하든 어떻게 살든 누구한테 잔소리 들을 일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나 스스로 결정하며 잔소리 심한 가족들에게 신경 쓸 일도 없습니다. 스트레스를 주는 대부분의 원인은 인간관계에서 비롯되는데 그런 의미에서도 혼자 산다는 것은 스트레스 없는 정말 이상적인 삶의 형태라고 하겠습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이든 사고 싶은 것이든 뭐든지 참을 필요가 없습니다. 게다가 내가 가진 돈은 오로지 나만을 위해 쓸 수 있으니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또 엉뚱한 면이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스트레스의 원인이라는 건 분명히 알지만 사람들과 접촉이 없으면 왠지 사람이 그리워집니다. 혼자 있으면 식사 시간에 배고파 소리쳐봤자 아무것도 나오지 않고 이거 맛있네 라고 해도 맞장구 쳐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날씨 좋은 날 산책이라도 나가볼까? 라고 물어볼 상대도 없습니다. 혼자 TV를 보다가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우스운 얘기를 듣고는 그거 참 재밌네 하하하 라고 웃어봤자 혼자 있는 방 안에 자신의 웃음소리만 공허하게 울릴 뿐입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혼자 사는 이상 이런 상황들은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일시적인 것도 아닌 일상적인 것이므로 익숙해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혼자 살기 시작할 때 각오라고까지 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런 상황들이 있다는 것 정도는 이해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사람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무방비 상태일 때 뭔가로부터 공격당하면 가장 큰 피해를 입는다고 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조금이라도 그런 상황을 예측하고 사전에 준비를 하고 있다면 같은 충격을 받더라도 입는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즉, 혼자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이 피할 방법도 없이 불현듯 일어날 수 있어 라고 머릿속에 넣어두기만 해도 받는 피해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이 오면 역시 왔네, 왔어라며 받아들일 수밖에 없으며 점차 익숙해지게 됩니다. 이처럼 혼자 살기에는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둡시다. 나의 인생, 재출발 정리가 필요하다. 간호사 한 분이 어느 날 이런 말을 하더군요. 그분의 여동생은 그야말로 이상적인 주부였답니다. 요리 솜씨도 좋고 아이들도 잘 키웠고 무엇보다 깔끔하게 사는 것을 좋아해서 언제 가봐도 집안 구석구석 먼지 한 톨 없이 부엌과 식기, 개수대까지 번쩍번쩍 광이 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여동생 집에 가면 온 집안이 어질러져 있고 70대가 되고 나서는 여기가 그렇게 깔끔하던 여동생 집이 맞나? 라고 두 눈을 의심할 정도로 난장판이었다고 합니다. 여동생보다 3살 많은 이 간호사분은 여동생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쉬는 날마다 조금씩 주변 정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정리가 꼭 필요하다. 물건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이 사례를 통해 알아둬야 할 것은 늙기 전에 신변 정리하는 것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적당한 시기는 정년 퇴직 전후인 60대 중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되면 체력은 물론 결단력, 정리 능력도 약해집니다. 그러면 생전 정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제 막 홀로 살기를 시작한 시니어라면 생전 정리라니 재수없게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미 그 시기를 지나 노후의 한복판에 있는 분들은 생전 정리 시기마저 놓쳐버린 상태임을 감안하면 더 늦기 전에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과 앞으로 살아갈 인생을 명확히 구분짓는 의미에서도 생전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생전이라는 말이 약간 재수없다고 느껴진다면 재출발 정리나 리스타트 정리라 해도 무방하겠습니다. 혼자 사는 노후의 출발점은 여기부터입니다. 시니어의 교재에는 독특한 요령이 있다.
SOS를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노후에 혼자 사는 사람 중에는 다른 사람에게 민폐 끼치는 일만은 절대로 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을 고집스럽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MC라는 여자분도 그런 사람입니다. 그녀는 젊을 때 병으로 수술을 받는 도중 수혈로 인해 C형 간염에 감염되었는데 그것이 60대 후반이 된 지금 암으로 진행되어 매달 일주일에서 10일 정도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계속 혼자였던 그녀는 아파트 1층에 살고 있는데 어느 날 베란다로 들어온 길 잃은 고양이를 소중하게 키워왔습니다. 심지어 입원 중일 때도 하루 걸러 병원에서 이른 저녁 식사를 끝내고 외출 허가를 받아 택시로 집에 가서 고양이를 돌보고 있는데요. 병원과 집은 택시로 편도 10여 분, 그렇게 멀지는 않지만 환자가 계속 다니기에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MC에게도 근처에 친한 친구들이 있어서 그 친구들이 고양이 내가 맡아줄까? 라고 말을 해봤지만 그녀는 민폐 끼치고 싶지 않으니까 내가 돌볼게 라며 고집을 피웠다고 합니다. 물론 혼자 사는 시니어가 지나치게 응석 부리듯 부탁만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만 아플 때라면 예외로 생각해야 합니다. 좀 힘든데 도와주면 좋겠어요 라고 도움을 구하는 편이 오히려 주변 사람들의 걱정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힘들 때, 괴로운 일이 있을 때 SOS를 요청할 수 있는 상대, 도와줘라고 말할 수 있는 상대는 꼭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또한 그 반대로 상대편이 공공한 상태에 빠져 도움을 호소해 올 때는 흔쾌히 도와줍시다. 이것이 시니어 동지끼리 사귀는 규칙입니다. 믿을 만한 이웃 사람을 만들자. 노후에 혼자 사는데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이웃 사람들과의 인간관계입니다. 근처에 마음 편히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즐겁고 쾌적한 노후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불안감도 커집니다. 그러면 지역사회에서의 인간관계는 어떻게 쌓아가야 할까요? 지역사회에만 한정된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과의 연결은 주로 대화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시작점은 바로 인사하기입니다. 혼자 살다 보면 산책, 장보기, 쓰레기 분리 등 집 주변에 나갈 기회가 많아집니다. 그때 이웃사람과 마주치면 먼저 안녕하세요 라고 의식적으로 말을 걸어봅니다. 인사받고 기분 나쁜 사람은 없으니까요. 방긋 웃으며 인사를 해오겠죠. 이렇게 서로 인사를 나누는 것이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출발점입니다. 거기서부터 조금씩 대화를 나누면 됩니다. 가장 쉬운 대화 소재라면 단순하긴 해도 역시 날씨가 제일 좋겠죠? 갑자기 추워졌네요 라든가 오늘 좀 덥습니다 등등 그때마다 느낀 것을 말하면 됩니다. 그러다가 함께 서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대화 주제도 다채로워집니다. 외출할 때 서로 말을 걸어주고 어디서 선물이라도 들어오면 서로 나눠주는 사이가 되는 것도 그리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믿을 수 있는 이웃이 생기면 그만큼 혼자 살기도 한결 수월해집니다. 오는 사람 막지 않는다는 위험한 생각이다. 가까운 이웃이 의지가 된다는 것은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웃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만들 때 오는 사람은 막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특히 이제 막 홀로 살기를 시작했을 시기에는 너무 쓸쓸한 나머지 필요 이상으로 가깝게 지낼 수 있는 사람을 찾으려 하기 쉬울 때라 주의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 중에는 사실은 남을 돕는 일을 좋아하진 않아. 하지만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나를 의지하게 되면 내가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으니까 라며 단지 자신의 지배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가오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시니어들 사이에도 기선을 잡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원래 사람에게는 의존심이 있는 데다가 노후에 혼자 살게 되면 의존심은 더욱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사람들과 엮이게 되면 어느새 그 사람 없이는 살지 못하게 돼버립니다. 그 중에는 특정 의도를 가지고 접근해오는 사람들도 있겠죠. 가령 종교와 관련된 사람들도 섞여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런 사람들에게 지배당하지 않을까요?
말할 것도 없이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러나 사실 한동안 만나보지 않으면 그 사람이 지배욕이 강한 사람인지 어떤지 모를 일입니다. 자칫 손쓰기 어려울 정도로 늦어버릴 수도 있으니 여기에 지배욕이 강한 사람들에서만 엿보이는 몇 가지 특징을 소개해 두겠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려 한다. 그것이 잘 안 되면 곧바로 초조해야 한다. 자기 주장이 강하다. 상대방이 자신을 좋아하며 필요로 하고 있다고 일방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승부욕이 강하다. 이상의 5가지 중 3가지 이상 해당되는 사람이 어느 날 부드러운 말투로 다가오면 요주의 대상입니다. 여러분의 싱글 라이프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거나 쫓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도 혹시 여기에 해당하는 건 아닌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지배욕이 강해져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턱 내서도 얻어먹어서도 안 된다. 이제 살고 있는 곳이 대인관계의 주된 장소로 정착되면 길을 가다가 또는 상점가 등에서 이웃 사람들과 마주쳐 인사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일상생활 공간에서 안녕하세요라며 서로 웃는 얼굴로 인사를 나눌 사람이 있다는 것이 이렇게 즐거운 건가? 라고 느끼게 되죠. 직장도 아니고 친척도 아니며 특별히 상하 관계도 아니라면 지켜야 할 의리도 얽매일 것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것뿐인 바로 이것이 지역사회에서 만남의 멋진 점입니다. 그런 만큼 지역사회에서의 만남에는 동관계를 끌어들여서는 안 됩니다. 특히 작은 것이라도 대접을 받거나 대접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차 한 잔쯤이야 제가 사겠습니다. 라며 곧바로 지갑을 여는 사람이 있는데 조심하셔야 합니다. 노후의 경제 사정은 저마다 달라서 커피 몇 잔 정도야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사실 거기에는 상대를 위한다기보다 사람들에게 선심 쓰며 한턱 낼 수 있는 잘난 자신에 대한 만족감을 느끼고 싶다는 심리가 깔려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작은 액수라도 대접받은 사람에게는 부담스러움이 남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 죄책감과 부끄러움까지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얻어먹었다고 좋아하는 사람만 있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특히 노후의 대인관계에서는 정확하게 나누어 각자 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켜야 할 의리도 없고 서로 구속할 일도 없으니 돈거래도 없어야 비로소 지역사회에서의 대인관계가 수월해집니다. 지금 가진 돈으로 잘 지내자. 경제적 불안과 마주하는 방법. 고령자가 되면 혼자 살든 가족과 함께 살든 경제적 불안감은 한시도 떠나지 않습니다. 게다가 최근 TV 등의 매체를 통해 하류 노인이 엄청나게 많아졌다느니 노후 파산에 대한 뉴스들이 시니어들의 불안감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불안이 지나치게 심해지면 이제 틀렸어 라며 비관하고 우울증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노인성 우울증은 증가하는 추세인데 하류 노인, 노후 파산 같은 말들이 그 상승세에 박차를 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 때문에 생긴 비관은 단순히 생각에만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은퇴할 때 걱정했던 10년, 20년 후의 일들이 실제로 일어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으니까요. 그럼 노인성 우울증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 너무 깊게 생각하지 않으면 됩니다. 다행인지 어쩐지 이제 막 시니어가 된 사람들은 그다지 의욕적이지 않고 적당히 생각하는 게 딱 좋다고 느끼는 편입니다. 미래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몇 살까지 살 수 있을지는 오로지 신만이 알 뿐입니다. 후생 노동성에 따르면 연금만으로 생활하는 고령자가 2019년 조사에서 약 절반 48.4% 정도였는데 2022년 9월 발표된 2021년 국민생활기초조사의 개황을 보면 24.9%로 2년 만에 또다시 반으로 줄었습니다. 수치상으로는 연금만으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줄었다기보다는 연금을 받는 동시에 일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결과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부도 정년 연장 등 70세까지 근로활동을 장려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예전에 비해 재취업 자리 구하기도 수월해졌습니다.
물론 현역 때보다는 임금 수준이 훨씬 낮지만 그래도 연금만 가지고 사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자꾸 익혀가다 보면 어느새 노인성 우울증은 나와 상관없는 것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혼자서도 즐겁고 편안하게 노후를 잘 지낼 수 있겠죠? 습관을 바꾸면 뇌와 심신이 건강해진다. 거시기는 절대 사용 금지. 일본 말에 코소아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 그것, 저것, 어떤 것의 첫 글자를 따서 부르는 말인데 문법상으로는 지시 대명사들입니다. 물건이나 장소, 방향 등을 가리킬 때 고유명사 대신 쓸 수 있는 편리한 말이지만 너무 자주 쓰면 뇌가 게을러집니다. 뇌를 계속 건강하게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코소아도, 한국의 경우 거시기를 최대한 쓰지 말아야 합니다. 거시기 말이야 라고 말하고 싶더라도 꾹 참고 거시기가 뭐였는지 생각해내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친한 친구들에게는 미리 내가 거시기라고 말하면 거시기가 뭔지 내가 정확히 확인해서 다시 말하도록 해줘 라고 부탁해둡니다. 이렇게 해두면 내가 거시기라고 말하는 경우 거시기가 뭔데? 라고 물어오겠죠. 그런데 이때 거시기 말이야, 거시기가 틀림없잖아 라고 되묻지 말고 거시기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잘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대화의 긴장감이 감돌며 비록 정신없는 얘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뇌에는 좋은 훈련이 됩니다. 바로 그때 생각하는 힘은 다 죽어가고 있던 뇌의 뉴런에 다시 한번 숨을 불어넣어 되살아나게 해줍니다. 그러면 아무리 해도 생각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 그럴 경우 사람들에게 물어보지 말고 1분 정도 인터넷 등을 이용해 스스로 알아보도록 합니다. 일일이 귀찮은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귀찮은 일이 기억력을 강화시켜줍니다. 하지만 인터넷 같은 것에 기대고 싶지 않다고 혼자서 나름 시간을 들여 애를 쓰다 보면 오히려 뇌에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혼밥이라도 잘 먹겠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말하고 먹자. 식사 전에는 잘 먹겠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에는 잘 먹었습니다 라고 말하죠. 잘 먹겠습니다 라고 할 때는 두 손을 합장하고 잘 먹었습니다 라고 할 때는 가볍게 머리를 숙여 인사합니다. 지금 시니어로 불리는 세대는 이런 습관들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노후에 혼자 살게 되면 식전 식후 인사는 언제 했냐는 듯 생략해버리고 먹어볼까? 라며 혼자 중얼거리고는 식후에도 아무 말 없이 그냥 일어나 버립니다. 혼자 사는데 뭘 새삼스럽게 그런 인사까지 필요 있나? 라고 생각해서 그러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잘 먹겠습니다, 잘 먹었습니다는 단순한 인사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 말이 눈앞의 음식에 대한 깊은 감사와 생각이 담긴 말이라는 것을 알고 계신지요? 우리가 먹는 음식, 고기와 생선은 물론 야채와 과일 등 모든 것들이 생명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바로 그 생명의 목숨을 내가 넘겨받아서 나의 생명 활동의 원천으로 삼아야 하는데 이는 동물이기도 한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 마주해야 할 숙명이기도 합니다. 일본의 식사법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만물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식탁에 혼자 앉게 되더라도 식사 전에는 잘 먹겠습니다를, 식사가 끝난 후에는 잘 먹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차린 게 별로 없는 검소한 식탁이라 할지라도 쓸쓸하다거나 초라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기는커녕 한 끼 한 끼의 식사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느낌이 커지고 나아가서는 먹고 사는 것 그리고 생명을 지속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도 깊어지게 됩니다. 당연히 정신적인 안정도 얻을 수 있습니다. 쓸데없이 불안해하지 말고 마음 편히 살자. 늙는 것도 성장이다. 노후의 삶을 쾌적하게 하는 생활 기술과 노후를 활기차게 살 수 있는 건강법 등 우리 주변에는 노후라는 말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출판계에도 80대, 90대 사람들이 정정하게 살고 있는 모습을 담은 책들을 많이 출간하고 있는데요. 그들에게서 늙었다는 느낌은 조금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노후를 받아들이는 방법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아직 60세도 안 됐는데 이제 나이 들어서 라며 스스로 폭삭 늙어버린 사람이 있는가 하면 80세가 넘었어도 건강한 모습으로 선거에 출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혼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이제 새로운 인생 시작이다며 한껏 들뜬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너무 외롭다며 몸과 마음이 위축돼 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제각각이고 서로 완전히 달라서 100명이 있으면 100가지 모습의 노후가 있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늙는 것과 성장하는 것은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령 20살에 골프를 시작하든 70살에 골프를 시작하든 잘 치고 싶다는 바람은 마찬가지겠죠. 노래방에서 노래 부를 때마다 노래 좀 잘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도 나이가 몇 살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즉, 살아있는 동안은 사람은 계속 성장하고 있는 생물이라는 말입니다. 저는 예전에 세이로카 국제병원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데 병원 이사장이었던 고 히노하라 시게아키 선생은 향상심은 인생을 단련시킨다며 지금보다 더 높은 곳을 목표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또한 미지의 세계에 스스로 몸을 던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일을 하게 되면 여지껏 사용하지 않았던 뇌세포들이 작동하기 시작한다며 인간의 뇌는 도전을 통해서 진화하고 미래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히노하라 선생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이제부터 시작이다며 마음을 다잡을 수만 있다면 반드시 전진할 수 있다. 살아있는 의미는 스스로 찾아 쟁취해야 하며 그것이 삶의 보람이다. 결국 인생이란 미지의 자신에 대한 도전이라고 말하며 용기를 내도록 해주었습니다. 100세를 넘겨서도 식지 않은 탐구심과 호기심으로 항상 마음을 설레이며 살아왔다는 히노하라 선생의 원동력은 바로 끝없는 성장에 대한 갈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성장을 목표로 한다고 해서 너무 경직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무엇이든 자신이 좋아하는 것, 흥미가 있는 것,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것을 찾아 거기에 열중하다 보면 성장은 자연히 뒤따라오게 됩니다. 즐기면서 배우고 배우면서 성장한다. 노후를 충실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그만큼 성장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책을 읽고 영화를 보며 인터넷으로 이런저런 것들을 조사하면서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사이에 탐구심이 일어나기라도 하면 인근에 있는 대학의 공개 강좌 같은 곳에서 강의를 듣거나 도서관을 적극 활용해 봅시다. 생활의 폭도 훨씬 넓어지게 됩니다. 물론 혼자 사는 몸이라 24시간을 내 맘대로 쓴다고 뭐라 할 사람 아무도 없긴 하지만 그래도 시간은 효과적으로 써야 합니다. 호기심을 가지고 눈을 반짝이며 뭔가에 도전하는 기분은 여러분에게 넘치는 활기를 가져다주고 늙고 있는 것에 대한 탄식도 떨쳐버릴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세상과의 작별은 이렇게 하고 싶다. 엔딩 노트. 혼자 사는 시니어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 의식불명이 됐을 때 주위 사람들이 가장 난감해하는 것은 당사자의 의사를 전혀 알 수 없는 경우입니다. 혼자 사는 사람은 유언장을 남겨두어야 한다고 흔히들 말하지만 그보다도 확실히 써두어야 할 것은 갑작스런 병이나 사고 등으로 다치거나 쓰러졌을 때 혹은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전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겼을 때 주위 사람들에게 그 뒤처리를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가령 치매가 된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건지, 노인시설에 들어갈 경우는 어떤 시설에 가고 싶은지, 그 비용은, 병이 위독해질 경우 연명치료를 원하는지, 만일의 경우 연락처는 등등. 이런 것들을 써두기 적당한 장소는 유언장이 아니라 바로 엔딩 노트입니다. 엔딩 노트에는 갑자기 쓰러졌을 경우에 대비해 적어도 다음의 2가지는 꼭 적어두어야 합니다. 해주었으면 하는 것. 의식이 없어도 회복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가능한 조치를 다 받고 싶다. 안 해줘도 되는 것. 뇌에 심각한 손상이 생겨 의식이 없거나 의식이 돌아와도 식물 상태가 될 가능이 높은 경우 연명치료를 안 해도 된다. 이외에 다음과 같은 것들을 적어두면 만일의 경우에도 주위 사람들이 당황하는 일은 없습니다. 현금, 기중품 등의 보관 장소, 죽음에 관한 본인의 기본적 생각, 희망하는 사망 장소,
자택, 병원 등. 희망하는 장례의식, 종교, 세례명, 장례의 규모 등. 묘지에 관한 내용, 매장, 화장, 수목장, 납골당, 유골 뿌리기를 원하는지 등. 자신의 죽음을 알릴 사람들 리스트. 자녀 및 친족들에게 남길 말. 친구, 지인들에게 남길 말. 참고로 엔딩 노트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해진 서식도 없고 기재 내용도 자유입니다. 인쇄된 양식은 서점 또는 문구점에서 구입할 수 있고 인터넷에서 다운받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일반 노트에 자기 방식대로 써도 됩니다. 엔딩 노트를 어디에 두어야 할지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가령 혼자 살고 있는 저희 지인은 집 현관을 들어가면 바로 전화기가 있는데 그 아래에 저에게 무슨 일이 있으면 전화기 아래 서랍을 열어봐 주십시오. 저의 엔딩 노트가 있습니다. 라는 메모를 붙여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외출 중에 갑자기 쓰러져 의식불명이 되었습니다. 구급차로 이송된 병원에서 신원 확인을 위해 가방을 열어 그 안에 있는 수첩을 펼쳤더니 아주 큰 글씨로 다음과 같은 글이 적혀 있었답니다. 저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집에 있는 컴퓨터에서 엔딩 노트라는 파일을 열어봐 주십시오. 파일의 비밀번호는 땡땡땡땡입니다. 컴퓨터에 들어있는 엔딩 노트에는 연명치료는 불필요하며 장례식도 불필요하다는 등의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죽음은 어떤 인생에도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것이 언제일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날이 더 가까워지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그러니 70세가 되면 자신의 인생의 막을 닫아줄 사람을 찾아놓고 어느 정도 언지를 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가 죽을 때 챙겨야 할 모든 것을 잘 정리해서 남겨두는 것, 엔딩 노트.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이 노트를 펼치는 날, 그날이 바로 내 인생의 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죽음은 한 사람의 인생에서 소중한 일부분입니다. 노후에 혼자 사는지에 읽어드렸습니다. 혼자 사는 노후를 준비하고 즐기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이었습니다. 세상과의 작별은 이렇게 하고 싶다는 엔딩 노트. 생각날 때마다 미리미리 작성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